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월 16일 밤 11시 반이 지금 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야 주요 후보들의 동향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요,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흔히 친윤계라고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갖다가 친윤계 그 다음에 최재형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승민 정도까지 나오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현직 의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9명, 유승민 후보가 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절대 이 줄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성대본부장을 맡고 있고 하영재 의원이 이제 수행실장을 맡고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현직 의원들은 대부분이 윤석열, 최재형, 그 다음에 유승민 쪽으로만 이 개파라고 할까요? 이 팀이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 좌청류 우백호에 갖고 정진석 의원하고 그 다음에는 권성동 의원이잖아요.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어머니 쪽 외가가 이제 강릉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방학 때마다 자주 가서 그야말로 절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는 고향이 이제 논산 공주지 않습니까? 특히 논산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이제 공주 쪽에서 쭉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이 정진석 의원은 그래서 이제 차청류 500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진석 의원이 이번에 이제 이 국회 후반기 국회 이제 원내 의원장들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봤어요. 근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에서 보도한 보도 자료를 보면요, 국회 부의장의 당내 최다선이었던 이 정진석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미 전반기에 말이죠, 정진석 의원이 국회 부의장에 야당 몫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야당에서 즉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위원장직을 일체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의원이 국회 부의장에 사실상 내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을 과감히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 몫으로 김상희 의원이 이제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이 좀 받겠다. 그래서 최다선 의원 정진석 의원이 이제 단독 입후보에서 사실상 이제 끝난 거죠. 왜냐면은 다른 위원장들도 대부분이 다 단독 입후보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정무위원회는 윤재호, 교육위원회는 조혜진, 문체위에는 박대출, 환경노동위는 이채익, 그 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이현승,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는 이종배, 이렇게 삼선 의원들 6명이 단독 입후보를 했고요. 농수산위원회만 홍문표 4선하고요. 김태흠 3선, 우연히도 둘 다 충청도예요. 이 홍문표 의원은 홍성 예산 쪽이고 김태흠 의원은 서천 보령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만 2명이 입후보해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단독 입후보 한 분들의 경우에는 18일 날 의원총회에서요 찬반 투표 없이 박수로 추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이제 사실상 야당 몫으로 국회 부의장에 이제 취임하는 순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국회 부의장이 됐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정권교체의 이제 주역이 돼야 되고, 이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힘이 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 구성 운영에도 말이죠, 어느 정도 윤석열 총장이 이 후보로서 뛰는데 유리한 여의도 정치에 말하자면 맥을 짚어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국회 운영에 상당한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채널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총장에게도 상당히 이 그린라이트가 되겠다. 즉, 이 녹색 불빛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180석 대 100석 여야 간의 새 대결로 따지면은 야당이 무조건 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국회 운영을 보면 그야말로 독선 오만에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중재법,
지금 학계에서까지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개정법, 그러니까 이 징벌 이 언론 중재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 징벌을 강화하는 거예요. 5배 정도로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동안에 그야말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공수처,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걸 밀어붙여갖고 그 역풍을 지금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이 언론법 개정하는 거,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거를 밀어붙이는 거를 보면 이 역풍을 틀림없이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징벌법, 징벌 위주의 언론법 개정에 대해서는요, 세계신문협회와 같은 국제 언론단체까지 나서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언론 학회장을 지낸 27명의 원로, 중견 학자들이 연명한 성명서를 통해서도 아주 단단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다 역풍을 맞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국회 운영 과정에서 운영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딱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비록 현재는 이 새 대결에서 보면 우리 야당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 정치적인 공간 안에서 윤석열 총장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이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이 채널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국민의힘 원내 이 운영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정진석 의원 최다선 5선인데다가 부의장이라고 하는 두 번째 랭크를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요, 지금 이제 야권은 야권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제일 많이 흔드는 사람이 이준석이잖아요. 이준석은 이미 되기 전부터 유승민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당권에 도전하고 꼭 당 대표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우연히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도 이거 유승민한테 후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토론회이고, 토론회에서 맨 1번 주제로 삼은 게 뭐예요?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게 충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유승민 말고서도, 유승민이가 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까? 유승민 후보가 토론 안 해가지고, 토론을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냐, 그렇게 해서 여권의 후보하고 어떻게 토론할 것이냐. 그래,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총장이 토론하면 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이준석 대표가 최근 언론한테 얘기한 거. 토론하면 윤석열 총장은 끝나게 돼 있어. 홍준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잖아요. 유승민 후보가 바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토론 다 안 하고 어떻게 대선 후보 가려고 그러냐. 토론하면 내가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은 토론도 못하면서 토론 못하니까 토론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윤석열 총장 공세의 포인트예요. 여기에 이제 홍준표 의원도 비슷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워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야권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 1번, 2번은 홍준표와 유승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요, 이 YS 손자 김인규 씨,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지금 27살인가요? 6살밖에 안 됐어요. 이 김인규 이 청년 이 참모가 홍준표 의원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어요. 청년 참모. 왜 그러냐면 요새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세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줄 세우게 한다, 레밍 정치한다, 이런 걸로다가 이런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줄 서는 의원들 참 측은하다. 경선 후유증을 생각하면 그러한 레밍 정치는 참 위험하다. 이런 기조하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홍준표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김인규 씨가 오늘 이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야권의 1위 후보 흔들기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격차가 크다 보니까 1위 후보에 대한 공세는 어느 정도 감내할 십자가 같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권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 둘로 갈라놓은 이 사회를 하나로 규합하기 위한 통합의 지도자가 절실하다.
모래시계로 쌓아 올린 업적과 명성이 한순간 무너질 모래성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이라도 당의 어르신으로서 막말과 마타도어가 아닌 의원님 말씀대로 모범이 되는 중도 지향 정치,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굉장히 점잖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문은. 그러나 곳곳에 말하자면 강한 분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방향을 안내하고 있어요. 홍준표 의원한테. 중도 지향 정치와 화합 정치. 이 중도 지향 정치가 뭡니까? 화합 정치가 뭡니까? 윤석열 총장이 신지호 의원이 탄핵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이준석 대표한테 통화할 때도 당내 화합을 하는 것은 당신과 나 둘이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화합 정치. 그 다음에 중도 지향 정치는 빅 플레이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중도 외연을 넓힌다. 이런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잖하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가는 길에 재뿌리지 말고 들어와라.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새로운 전략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 아끼기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장제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데서도요, 여러 가지 녹취록 유출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준석 대표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요, 말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리고 토론회 하는 거 좋냐 안 좋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꼈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갈등 관계를 보지 말아라 달라. 이거는 당 내부에서 최고위원회 측과 그리고 여타 후보들 간에 또 이 최고위원회와 이준석 대표 간의 의원과 이 갈등이고, 이준석 대표와의 직접적인 갈등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잘 달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새롭게 내놨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말수 줄이기 이런 전략 굉장히 필요하고도 또 뭐라고 그럴까요? 시의적으로도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최재형 원장 그동안에 보면 이렇게 입장문 내는 거 보면 굉장히 점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뭐 판사라 해가지고 이 법조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굉장히 열받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캠프에 공보특보단에서 아주 특별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입장문은 뭐와 관련됐느냐? 최근에 말이죠. 최재형 원장의 딸한테 4억 원을 그 부인이 빌려줬는데 그 이자를 연율 2.7%로 매달 자동이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이체를 받은 이자에 대해서 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요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이 소득세라고 해봐야 불과 42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보단에서는요, 이거 이자 납세 고지서를 이미 세무서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면, 그러니까 내일 납부하겠죠. 422만 8,200원 이거 바로 납부할 거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공개하는 걸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여권의 선거 기계들이다 이렇게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계들, 선거꾼들이라는 얘기죠. 마치 최재형 원장이 엄청난 조세 포탈이라고 하는 것처럼 선동하는데, 제발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고위직들의 자녀부터 살펴라. 내로남불도 이쯤 되면 코미디다. 이렇게 응수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 고위직들이 자녀 특혜 논란에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바로 맞받아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코로나와 관련된 긴급 예술 지원 명목으로 뭐 3천만 원도 받고 뭐 6,800만 원도 받고, 그래서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자기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넘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갖고 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지원금 받은 사실, 그 다음에 조국 장관 부부가 나서가지고 아들, 딸 전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2심에서 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조국도 결국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1심, 2심에서 이 스펙 관련해서 조국 장관도 공범이다. 이렇게 딱 인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예를 들면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 부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를 하라. 조국이 사과하는 거 봤어요? 조국이 시간해가지고 조국이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도, 법관들이 정말 아직도 이 적폐에 젖어 있는 재판관들이 잘못 판결한 거다.
그래서 이 적폐청산하자 판사들 대상으로 이런 지금 청원까지도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얼빠진 일들을 갖다가 지금 최재형 캠프 쪽에서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철수 당 대표가 말이죠. 이제 합당을 현재로서는 이제 결렬됐다. 이렇게 공식 선언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합당이 무산된 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대단하게 이제 비판도 하고 있지만은 한쪽으로는 정치적 동지다라는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5%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전에 탄핵 국면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500만 표 이상으로 이겼지만 말이죠. 이번에는 과거 마찬가지로 굉장히 접전이 예상되는데, 지금도 보면 이재명과 그다음에 윤석열 굉장히 초박빙 이 추세가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가 정말 여금이에요. 여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도요, 이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위해서 함께 행보할 것이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박진우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정권 교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면서 안 대표가 더 큰 2번을 주창했던 그 초심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좀 돌봐달라.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도 비슷합니다. 협상 결렬 안타깝지만은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승민 의원도 비슷하게 통합론이 조속히 재개되라. 그리고 원희룡 지사도 분열은 공변이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 며칠 밤을 지새우더라도 다시 국민만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다시 합당 협상을 하자. 이런 촉구의 메시지를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고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윤상은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거 결렬된 거 실망할 일이 아니다. 협상 과정에서 보인 현실적 미래는 일개 군소정당의 소멸과 평당한 안철수의 모습이었고, 합당은 쉬운 선택이지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면서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안 대표가 야권의 공간을 중도로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 대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치권에서는요, 안철수 대표 만약에 국민의힘에 합류했어도 10여 명의 후보군 사이에서 완화무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야권이 중도층을 공략할 정치적인 공간만 좁아졌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번 합당 협상이 사실상 결렬돼서 결렬된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의견들도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준석 이 대표 참 오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오늘 자고 일어나시면 내일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말을 하는지 우리가 다 볼 수 있을 텐데요. 무조건 하고 사과하라, 첫째. 그리고 경선 준비회가 마련한 일정은 완전히 백지화 시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선관위를 조속히 출범시켜라. 그 다음에는 이 서병수 지금 현재 경선관리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은 포기하라. 그리고 선관위가 마련하는 일정을 최고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그 마련된 일정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손을 떼어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여권에서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김어준이가 하는 얘기예요. 콩가루 집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근일 조선일보 칼럼, 유근일 전 논설위원이었죠. 이 칼럼을 보면요, 제목이 결전을 앞두고 콩가루 집안 만든 이준석 대표, 이렇게 해서 칼럼을 굉장히 잘 썼어요. 깔끔하게. 핵심은 바로 뭐냐, 이준석 대표가 싸워야 할 상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즉 문재인 정권의 여권 세력이다. 그리고 북에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안보를 눈 감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사람들, 즉 문정권 세력들. 그런데 야권 후보를 위해서는 봉사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지금 개인 야망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어수선한 이 정치판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뭐냐? 지금 이준석 현상, 이게 이준석 현상이 초래한 난막성을 보면 김어준이가 내가 바라던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좋다는 거예요. 정권 연장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에서는 이런 이준석 현상은 잘못됐다라는 평을 듣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잘못된 이준석 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 방법에는 순리적 방법과 비상한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순리적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준석 스스로 심각성을 깨쳐가지고요. 야권 대등 단결과 민중주의 파시즘 종식투쟁에 나서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예비 후보들도 기꺼이 협력해야 되는데 이 순리가 정 안 먹힐 때는 비상한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준석 눈금에 맞추지 말고 더 보편타당, 공명정대, 공평무사한 눈금에 맞추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이 뭐라 하든 간에 일일이 대적하지 말고 오직 정권교체 여망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녹취록 같은 거 나왔을 때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교체를 해야 되고 그 주역은 국민의힘이 되어야 된다.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윤석열 총장과 맥락을 같이 해요. 지금 유근일 논설위원 이 칼럼을 보면. 그런데 세상이 편하려면 순리적 방법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그 가능성을 허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준석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가 윤석열과 맞짱 뜨도록 부추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청와대가 이준석을 여야정 3자 협의에 초대하는 건 바로 그 효과를 노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8월 19일 날 여야정 3자 회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반관계에 맞출 경우에는 그는 제 식구를 주적 취급하고 외부와는 샴페인 터트리는 격이 되고 제 집안은 콩가루를 만들고 늑대와는 춤을 추는 격이다. 순서가 거꾸로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권교체 국민연합이냐 정권 연장 통일 전선이냐 하는 숨가쁜 결전을 앞두고 전자를 선도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딴 생각에 더 바쁜 셈이다. 이럴 땐 당내 걱정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외쳐야 한다. 더는 그 꼴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요. 이준석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거를 강력하게 지금 주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권의 동향, 이준석, 이재명 관련 내용인데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 황교익 음식 전문가죠. 이 평론가, 이 사람을 갖다가 경기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는데요. 이 월급이 연간 1억 4천여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야말로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선거에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도지사 찬스 아니냐. 그래서요. 여권 내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지금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경기도와 산하기관 인사 비리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황교익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 비리가 지금 계속 폭로되고 있고요. 채용비리 왕국 이래서 시사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이 비난이 바로 이낙연 캠프 쪽으로부터 날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이 치사 찬스 알차게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3년 알박기 자리를 이 지사 알박기 자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황교 얘기를 갖다가 경기관광사 사장으로 시켜준다면 김어준이는 KBS 사장 자격도 충분하다. 이재명이 그리는 대한민국 모습을 확인시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황교익 시기를 둔 이재명의 인사비리 폭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이재명이도 맛이 다 갔다. 가고 있다.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이낙연 측에서요, 마지막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이 김현미 전 장관, 그야말로 그동안에 경기도 연천에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준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우파 시민단체죠. 여기에서 지난 지난 6월 달에요. 고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남편 이 4명을 고발했습니다. 김현미 장관 부부하고요. 김현미 장관의 동생 2명 모두를 고발했는데 왜 그러냐면 연천에 있는 땅을 2012년도에 샀어요. 농지입니다. 약 한 800평 규모의 땅을 사가지고 농지를 사서 거기다가 주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이거를 사준부에서 고발했어요. 그런데 이 해당 주택은 김현미 장관 남편의 소유로 있다가요. 2018년도에 김현미 전 장관이 동생에게 매각이 됐고 2년 후엔 2020년에는 또 다른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때는요. 김현미 장관이 또 다른 동생으로 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토지에 대해서 군청 공무원과 함께 총 2차례에 걸쳐서 현지 잡사를 했고요. 실제로 농협 경영 여부, 가족에게 매도한 과정, 실제 대금 지부 여부 등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김현미 장관 가족 중 한 명을
지난 15일 날 조사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처음으로 보도가 됐고, 남은 피고발인들도 전부 소환 조사할 예정이고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김현미 장관도 곧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김현미 장관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아꼈던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부총리, 총리, 또 이 비서실장 설까지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 황교익 관광공사 사장, 그래서 경기관광공사 관광공사가 아니고 경기 맛집공사라고 하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러지 않아도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부동산 정책 25번이나 실패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 이것이 만약에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다시 한번 LH 사태에 이어서 돌이킬 수 없는 부동산의 블랙홀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오늘 밤 뉴스를 마치고 내일 아침에 또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